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탐사 분석 결과를 검증한 전문가 중 한 명이 액트지오 대표와 논문 공동 저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권익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뒤 단도직입에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를 인정할 수 없고 국회 일정에도 동참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1차 시추를 위해 확보한 재정이 필요한 돈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100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산업부는 국회를 설득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박민 사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 사장이 감사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에 대해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 사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대영 라이브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영일만 유전에 기대감을 갖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기대감 높다 26.2%, 기대감 낮다 60.1%.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기대감 높다는 대답이 대구 경북 44.1%, 광주 전라 7.7%. 국민의힘 지지층은 높다 66.7%, 민주당 지지층은 높다 3.9%.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작은 상황에서 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확연히 갈라진 양상입니다. 이 싸늘한 여론은 연일 불거지는 의혹들과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체납, 전문성, 검증 과정 등 거의 일일 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매일 의혹이 쏟아져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안 좋네요. 예, 전체 숫자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평가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이걸 국정브리핑 1호로 발표를 하셨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만한 문제인가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를 업체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또 액트지오가 과연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회사인가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분쟁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삼을 만한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시급을 다퉈서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만한 그런 문제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의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액트지오의 체납 문제랄지, 왜냐하면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뢰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납 예. 문제도 그렇고 지명 입찰 그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4개 업체라고 했다가 나중에 3개로 말을 바꾸고 체납도 몰랐다 그러고 또 우드사이드는 왜 그렇게 철수를 했는지 5천억이나 공동 투자하면서 15년 함께 해왔던 우리나라 대륙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업체가 왜 철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재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그래도 66.7%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대구 경북이거든요. 44% 넘게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일만 하고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전 그보다 이게 유전이 발견되느냐 마느냐, 즉 석유가 생산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그 예측을 하는 과학적인 예측의 문제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는 것,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게 꼭 정치 문제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곳은 이 기대감도 높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기대감도 낮고, 더 나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 산자부에서 발표할 때 이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20%를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40% 넘는 것은 그 과학적인 그 가능성보다 2배나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그 탐사 컨설팅한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하고 무슨 그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거나 변명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그런 문제로 공격하거나 또는 이것이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석유가 진짜 채굴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과학적인 그 컨설팅의 과학적인 근거를 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엮일만 있으니까 차제에 좀 그 객관적으로 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가면 사실 국민들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고 야당도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액트지오 그런 회사의 객관적인 결과물을 믿는 걸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그 검증이 필요하다면 제3의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논문 하나 보시죠. 2003년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공동 저자로 아브레우 대표와 데이비드 모릭 교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릭 교수가 알고 보니까 석유공사와 지난해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하는 해외 전문가 자격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네, 이 전문가 중 한 명이란 얘기인데 액트지오 대표의 지인이 액트지오를 검증한 게 과연 적절하냐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공동 저자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전문가의 풀이 워낙 협소해서 학술 활동 등을 같이 할 개연성은 높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업계가 아무리 좁아도 논문을 같이 쓸 정도의 사이면 검증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하는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능력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일부 국민들은 당신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석유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이 정부의 능력과 그다음에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석유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액트지오가 그렇게 부실한
기업인지 잘 몰랐다. 네. 그리고 그 액트지오의 기술을 검증한 사람도 그 교수하고 공동 저자인지도 몰랐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석유공사가 추진한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용남 의원님, 지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제 공동저자 감이 문제. 맞았죠, 지금. 아, 맞습니까? 그 감이? 아니, 하나 둘씩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부분,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에 맡겼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거가 이미 드러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인데 4년 동안 세금을 체납을 했고 일단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였고 그 정도로 뛰어난 분석 능력과 기술력을 갖췄다고 하면 일감이 없어갖고 4년 동안 얼마 안 되는 세금을 그렇게 체납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에 웬만한 근로자 수입만도 못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 4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다가 최근에 석유공사에서 받은 돈 때문에 급격히 회사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저기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동안 15년 동안 탐사를 해왔던 우드사이드에서 철수한 이후에 예. 사실상 한 사람이 하는 기업인 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믿고 수천억을 여기다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그 전에 일단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다시 한번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20%의 석유의 그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근데 이 20%는 사실은 아브레우 고문의 입에서 나온 거 외에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공동 저자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03년이잖아요. 네, 20년 정도 됐죠. 네, 학술체 문제에 게재된 논문의 공동 저자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 그 저술했다고 해서 20년 후에 지금 와서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전에 논문을 같이 썼다면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사람이 그 아브레우 이 사람의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마치 무슨 동료처럼 더 나가서 예. 내부 거래를 해서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맞다고 해서 그 편들어주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의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적인 평가를 했다면 공동 저자든 뭐 공동으로 논문을 한번 저술을 했든 말든 그게 그렇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아브레우가 뭐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적어도 객관적이고 비교적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논문 한 번 같이 썼다는 게 발견되었다 해서 이런 사람이 끼어든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처럼 예.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왜곡된 발표를 했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잠깐만요. 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그 물리탐사 심층 분석하는 전문가 그 풀이 협소하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동 저자라고 했던 딱 이 교수 외에는 답이 없었는가라고 저희는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액트지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여기 들어오기 좀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입찰하기 전에 석유공사에서 이 아브레우 이 고문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동해 심해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더니 딱 봐도 이거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 없이요. 자료 그 설명만 했더니 첫눈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탐사 분석하기 전에 설명을 딱 듣더니 아 이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유공사가 확신을 갖고 하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직전에 있었는데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레우 고민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세금 체납도 4년인데 그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1,650불이면 2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내고 있던 이 업체에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전문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 아브레우 고문 자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합니다마는 수천억, 어쩌면 수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거대한 그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영세하고 혹은 또 전문가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긴가민가한 네. 상피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치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전문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건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국회에서 좀 뭔가 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세세하게 이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일만에서 철수했던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오늘 들어왔는데 6월 11일 바로 오늘자 발표 자료입니다. 세네갈 상고마르에서 원유 첫 생산 성공, 하루 10만 배럴. 우리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유전이 가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병과 사업 재조정 때문에 철수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김재현 의원님, 정부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잘해서 유망한 곳을 이렇게 골라다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해명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저는 우드사이드가 왜 동해에서 철수해서 그 세네갈 가서 원유를 생산했는지 뭐 관심법으로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이쪽에서는 시출을 해도 동해에서 시출을 해도 원유가 나오지 않았고 15년 동안 그런데 세네갈에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세네갈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훨씬 이전부터 유증이 발견되었을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집중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정부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세네갈 상고마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 우드사이드에 직접 확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왜 나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여기는 뭐 저 원유 시추해봤자 별로 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이야기를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드사이드에서 시추한 곳하고 이번에 발표한 이른바 뭐 홍게인지 뭐 그 유전 그 시추공이 그 시추가 될 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동해에서 시추를 하던 업체가 그 오랫동안 자기들이 시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여기서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추해도 그 유증이 발견되지도 않는 이런 데 남아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세네갈에서 발견됐다는 유전이 하루에 10만 배럴 생산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석유 원유값이 1배럴당 뭐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10만 배럴씩 계산하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억 정도의 원유가 생산된단 말이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원래 지금 팔광구에 갖고 있던 권리가 50%거든요. 조광권이요? 조광권을 50%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세네갈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50억씩 버는 거예요. 네.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 석유 탐사에 성공을 하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액트지오의 분석처럼 여기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여차하면 적어도 하루에 50억씩 벌 사업을 그냥 포기하고 철수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떠난 대기업이 있는 대기업의 빈자리를 사실상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수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네.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예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국회가 이제 앞으로 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1차 시추공 예산이 약 1,000억 원인데 정부가 확보한 재정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산 협조가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 자,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바로 이제 정부 발표 신뢰성과 관련돼서 꼭 체크해야 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 간의 계약 관련 서류, 우드사이드의 그 가스 유전 탐사 경과에 관련 자료, 그리고 중단한 이유, 예. 그리고 그 RTGO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절차와 관련된 서류 일체, 그리고 양사가 정반대로 결론을 낸 것과 관련된 자료, 뭐 이러한 등등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석유공사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거부하고 있고요.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더군다나 전에는 부분 공개했던 자료조차도 이제는 완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10분의 1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추공 하나 뚫는데 예를 들면 1,0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100억 원밖에는 없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돈이 많으면 이 예. 개발 사업의 주체는 한국석유공사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돈으로 시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석유공사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예. 거의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석유공사가 그 돈으로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드사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사실은 탐사 비용이나 개발 비용을 우드사이드가 대고 성공했을 때는 5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사업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석유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하고 사실은 이번에 들어온 액트지오는 무슨 조광권의 권리를 갖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컨설팅 비용을 받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오로지 정부 예산에 의존해서 이 시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당의 주장이 꽤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료를 제출을 해야죠. 네, 김정희 의원님. 그러면 이게 자료 제출을 끝끝내 안 하면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는 협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봐야죠. 저희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뭐 목적과 용도 뭐 이런 것들 뭐 분명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것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없이 일단 뚫어봐야 아는데 한번 일단 시작할 때 1,000억 정도, 1,300억까지도 바라보는데 100억밖에 없으니 주십시오 하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믿고 바로 이걸 수긍하면서 예산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바라보는 어떤 걱정 어린 시선에 대해서 네. 오히려 국민과 또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병행되려면 일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고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는지 무슨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네. 예산이 이렇게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몰랐던 것 투성이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또 설득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은 3자부 2차관이 대통령 국정브리핑 했던 그 첫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네. 인터뷰에서 물었더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파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연막까지 미리 다 피워놓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시출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누구를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니까 더군다나 뭔가 그 자료가 좀 명확해야만이 설득이 돼야만이 예산도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학적 검증을 해보자라고 아까 주장을 하셨던 김재현 의원님, 그 검증의 시작은 결국 자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이제 자료가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내년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거친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10월 달 되어야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럼 예산을 심사하려면 이 자료를 내놔야 될 거예요. 그때는. 그때 여야 의원들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의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안 돼서 국회가 가동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 내라고 하고 무슨 예산 없다 하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 내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질문 자체가 뭐 자료를 안 주면 예산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죠. 예. 아직 그것은 10월 달이 넘어서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것도 예산 심사하려면 11월 달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12월 달에 시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12월 이전에. 그러면 지금 상태로 하면 과거 정부에서 했듯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서 그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가서 시출을 할지 아니면 올해 중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시출을 할지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지금 어떤 주장이나 또는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이 자료 요구가 과연 그러면 벌써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정말 저 1,000억 곱하기 5개에서 5,000억을 국회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적으로 그냥 시출하겠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사용한다 하면 또 굉장히 또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는 한 20% 가능성이 있다는데 5개 뚫어보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비용을 물어내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난센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그 초음파를 발사한다든지 무슨 진동을 해본다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분석한 회사예요. 예. 아마 아마 용역비도 얼마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천억을 물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 논리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마구 네. 하는 것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김재훈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출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시출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벌써 시드릴사와는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사선과 관련 시출을 실제로 할 그 회사와는 4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는 지금 하루에 6억 5천만 원씩 대여료를 주고 빌려오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예산에만 반영이 되면 되니까 올 가을에 시작되는 예산국회 때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지금 수백억 원 이상은 올해 안에 들어가고 올해부터 시출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000억 원 이상이 올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는 당장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니 네. 근데 자, 제가 알겠습니다.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에 그러면 예산 신청이 왔습니까?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논리가 안 맞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제가 착각을 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뭐 탐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는 예산을 심사하겠다 할 때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전혀 사정이 알겠습니다. 다르다는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한 판단하실 거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권익위 브리핑에 대해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K 뇌물의 신세계를 열었다. 이제 고위공직자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면 된다. 야권도 분노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 이번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두 번째는 명품백이 보관된 대통령실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비판의 핵심은 조사 대상이 김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사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선 뚜렷한 입장을 못 들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뇌물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주면 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저희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김정희 의원님. 네. 권익위의 발표 결정 내용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종결 처리하는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6개월 동안이나 쥐고 있습니까? 최장 한 90일이면 결론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6개월이나 붙들고 있다가 6개월 만에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비행기 트랩 올라가니까 오후에 갑작스럽게 발표했잖아요. 예. 오전에 정례 브리핑 할 때 권익위원장 아무 얘기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원회 이게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게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고요. 특히 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끝냈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그 명품백을 주었다고 하는 그 최 목사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더더군다나 뭐 조사했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1분 30초 동안 짧게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이 나와서 그 결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못 하나 그 친절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그래서 혐의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를테면은 뭐 이첩을 한다랄지 그런 얘기조차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없고 예. 국민들은 동영상으로 명품백 받는 걸 다 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명품백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외 순방 다녀오시라고 그 떠나는 날 오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식 그 민주당 우리 그 수석 대변인은 뭐 꽃길 열어준 것이냐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뭐 일종의 레드카펫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게 과연 꽃길이고 레드카펫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정권에도 대통령 부부에게는 독이 되는 결과를 권익위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데 그보다도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 조치의 문제와 또 더 나가서 그 조치를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은 공직자거든요. 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나 여부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만 모든 것을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현 의원님,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안 되는 거? 예, 당연히 안 되게 8조 사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구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 이유를 발표하지 않는 게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직무 관련성 이렇게 해서 없다라고 뭐를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일단 청탁의 내용이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죠. 대통령의 직무는 공무원 중에 가장 넓은 직무를 갖고 예.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접수한 선물이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실 스스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어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규율 대상은 공직자이지 배우자가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그 8조 사항에서 배우자가 또 그 수수를 못하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직자로 하여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안 두지만 그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그 받은 돈에 따라서 형사벌 100만 원이 넘으면은 형사벌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직자가 직접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가고 다만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관련돼서는 이 공직자와의 법 위반 여부를 당연히 따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뭐 얼토당토하지 않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그 다음에 김 여사 민간 그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그런 황당한 논리로 이제 그 조사 종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바로 언급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그 공직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배우자인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이제 이른바 불고지죄 규정을 제가 언급하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아, 그 조항을 만드는 걸 반대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형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같이 사는 가족을 숨겨둔 뭐 범인은닉죄나 이런 거를 범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거를 안 공직자인 사람이 신고 안 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게 전체적인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돼서 법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정됐으니까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권익위의 설명은 법률상 맞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하고 다른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권익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렵죠.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희 의원님. 이게 아까 뭐 신고 의무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알게 됐다라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려줘야 되고요. 예.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건 뭐 국민권익이건 아니면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럼 대통령이니까 감사원이나 적어도 국민권익위는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는 대통령이 이거를
200을 받은 것은 2022년 9월인데 2023년에 이게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대통령은 올 연초에 KBS 녹화 대담에서 예. 이 얘기를 처음 하시면서 매정 박절 아쉬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언제 이거를 알았는지에 대한 적어도 조사조차도 없는 이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은 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권익위가 이렇게까지 권익위의 권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전부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취지인데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든 선물이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신고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고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저도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취지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나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네. 이럴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 발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이 잘못되었다든가 처신이 잘못되었다든가 뭐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 그럼 왜 저 조사 안 했냐 하니까 뭐 대통령은 그 소추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보도가 있었죠. 예,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안이 됐으니 결국은 이 사안은 그대로 종결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또는 권익위의 발표 내용은 저는 법적으로 하등 알겠습니다. 벗어날 일은 없지만 자, 국민 마지막으로 감정이나 이런 쪽에는 자, 지금 상당히 시간이 문제가 너무 있는 부족해서 거죠. 제가 30초만 김영현 예. 의원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님은 이 뭐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실이 조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신고하는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 아까 제가 반만 읽었는데요. 나머지를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접수한 선물로서 예.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야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그 백이? 그리고 이게 외국인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내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에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의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모두 국방위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유정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젯밤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여당과의 협상이 치열했던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외에도 눈길을 끄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지냈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의원이 모두 국방위에 배치된 겁니다. 야권의 전직 법무장관들이 전공인 법사위를 마다하고 모두 국방위에 몰린 겁니다. 이러한 배경엔 최상병 특검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추진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법무장관들은 국방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 저격수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선 국방위가 여느 상임위 못지않은 뜨거운 곳이 될 듯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늦게까지 본회의 열리고 상임위원장들 일부를 선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11개 상임위 말고 나머지 상임위 7곳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끝끝내 이 평행선을 달리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갖게 되는 겁니까? 글쎄, 무엇보다도 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부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거부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또 희망대로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원구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국회를 정상 출발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사위는 우리가 갖겠다. 그 외에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과 같은 곳인데 네. 이 관문을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은 전부 통과시키지 않고 가로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예. 특히 국민의힘이 그렇게 다른 건 다 내주어도 법사위만큼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헌법학계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사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그리고 운영위는 탄핵 정국 조성이다. 과방위는 언론 장악 시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 작구를 심사해서 본회의로 올리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나 된 것처럼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안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걸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거고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 실패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입장인데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 기관인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여당에 넘겨줄 수 없지요. 예. 당연히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압수수색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또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해서 이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라고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는데 예.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방송사의 사장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임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누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언론 장악을 차단하고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발표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한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권익위원회가 그런 결정, 뭐 이를테면 종결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 이런 결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 종결을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없는 발표를 왜 하는가? 왜 그런 자신 없는 결정을 해놓고 국민에게 지탄을 스스로 자초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여사권익위원회냐, 예. 대통령권익위원회냐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시점도 문제였고 특히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이 없는 선물이었을까요?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관장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하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김형현 전 법제처장께서 토론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그 문제의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받은 선물,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선물, 예.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했고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라고 인정했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같은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일만 유정 가능성 지금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한 다음에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특히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정체가 뭐냐 아직까지 의문들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매일 하나씩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조사하신 결과가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당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일 언론에 의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그야말로 양파 껍질 까듯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공식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등 정부 기관들이 일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과정이 당당했다면 무엇을 숨길 게 있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꽤 커졌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자료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산자부에서 아예 전혀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답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정부의 정보 공개 포털에 공개했던 자료도 비공개로 전환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렇게 확인이 됐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이어지니까 아예 함구작전, 아예 은폐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예.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 5천억 원 이상 수조 원이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법사위에서 이제 곧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주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면 빨리 열리면 6월 안에도 통과가 가능하다라는데 맞습니까? 6월 안에 가능할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충실하게 심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점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7월이 되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어찌됐든 진상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 통신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록이 보통 보유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 전에 특검법을 입법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과 원내 지도부의 방침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전에 당대표 사퇴에 관련된 당원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면 이 당원을 손 봤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당으로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뭐 솔직한 게 인정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반드시 이재명 대표만을 염두에 두고 당원을 손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당원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으로부터 1년 전에 당 대표직이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만일 정치 일정에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변동이 발생하면 1년 전에 사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비점을 보완해 놓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리고 이 조항의 적용은 비단 당대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선의 유력한 주자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당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대선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날보다 좀 더 빨리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키자라고 하는 제안도 내놓고 있고 예. 또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헌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놓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4월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고요. 네. 그 뒤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뭐가 그렇게 상황 인식이 안일했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의 민심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했는데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자마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 이유인즉 지금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단칼에 거절했다. 특히 저희들이 총선 시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예. 그 제안을 보고받고 뭐 당이라고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 아마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리는 그 2배인 5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서 그냥 절벽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네. 민생회복 조치가 정말로 필요한데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하루가 달리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정말 아우성인데 이 시중에 돈이 돌아야 이분들이 매상도 오르고 어떻게든 좀 버텨갈 텐데 그런 긴급 조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게 물가가 네. 오른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 아닙니까? 예. 저 시중에 돈이 풀리면 뭐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정부도 얘기하지만 그 정도의 우리나라 GDP 규모가 2천조가 넘는데 13조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돈도 아니고 지역 화폐가 풀리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 못한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상황인식이 아니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2대 국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띄셨습니다. 의정 활동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엔 위원장의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이 말을 반대로 써봤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보호받는 사회, 부정부패 있는 불공정한 사회. 이렇게 반대로 써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 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향수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의 종말. 로보락. 차가운 여름, 여기서 시작. 3배 더 차가워진 아이스테크로 3배 더 강력해진 시원함을. 세상에 없던 기술적 시원함. 아이더. 인상 깊다. 저 깊은 곳부터 차곡차곡 단단하게 채워진 섬세함으로 아름다움이 깊다. 메디컬 사이언스로 탄생한 깊이가 다른 변화. 바이리즌.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